옛날 어느 무더운 날, 한 선비가 길을 가고 있었다. 날이 더운 탓에 심한 갈증을 느꼈는데 때마침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데 이보시오. 내 목이 말라 그러는데 물 한 잔만 떠주실 수 있겠소이까? 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여인은 잠시 후 바가지에 물을 떠주는데 물 위에는 버들잎이 떠 있는 게 아니던가. 물을 마시다 자꾸 이 때문에 거슬렸던 사내는 궁금해진 나머지 물어보는데 그런데 이 잎은 무엇이오? 행여나 급하게 물을 드시다가 체할까 싶어 넣었습니다. 천천히 드시지요. 사내는 여인의 심성에 반해서 묻기를 이렇게 고운 마음씨의 여인은 처음이오. 혹시 남편은 있소? 3년 전에 사별하고 홀로 살고 있소이다. 딱한 처지의 여인에게 끌렸으나 서둘러 한양 과거 시험길에 올라야 하는 선비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자리를 뜨는데 그리고 그날 밤 국밥 한 그릇에 반주를 먹고 낮잠이 들어버린 선비는 갑자기 해가 저물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게 되는데 계시오? 누구 안 계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그쪽은 오늘 낮에 봤던. 아니, 나으리가 왜 이곳에? 네, 해가 저물어 그러는데 하룻밤만 묵을 수 있겠소? 신세는 꼭 갚으리다. 네, 그 말씀 꼭 지키시지요. 알겠소이다. 염려 붙들어 매시오. 그렇게 사내는 여인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선비님, 신세 갚으시려면 이 속옷을 꼭 입고 주무시지요. 아니, 이게 무슨 괴상한 속옷이오? 버들잎으로 만든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왜 버들잎으로 속옷을 만들었소? 아, 그건 제가 오늘 밤 서둘러서 체하지 않으려고. 서둘러도 괜찮소. 나 아직 팔팔하오. 최소 3번이오. 그게 아니라 제가 서둘다 선비님이 골로 갈까봐 그렇습니다. 저번 달에도 선비님 2분이 골로 가셔서. 그렇게 소문난 옥녀와 하룻밤을 버텨낸 선비는 한양에 늦게 도착해 과거 시험에 떨어졌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 덕파리와 상칠이가 오랜만에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덕파리는 여자가 넘쳐났고 상칠이는 세상 순진한 노총각 사내였다. 그런데 상칠이의 얼굴이 누구에게 얻어맞았는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상칠이 자네 얼굴이 왜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그게 말일세. 강도라도 당했는가? 세상에 요즘에도 산적대가 있다니? 그게 아니야? 그러면 왜 그래? 도박이라도 했는가? 나 그런 거 질색하는 거 알잖아. 아니, 근데 왜 눈탱이가 고등어 등짝처럼 먹음직스럽게 푸르딩딩해진 것이야? 그게 말이지. 나도 도대체 왜 맞은지 모르겠어. 누구한테 맞았는데? 거시기 떡 장사하는 과부 춘자 있잖아. 그 남자 잡아먹게 생긴 과부 말이야? 그래, 맞네 맞아. 자네가 그 여자한테 맞을 일이 뭐가 있는가? 그게 말이오. 길을 가는데 그 여자 치마가 글쎄 똥꼬에 꼈지 않는가. 그래서 다가가서 빼주다가 조금 주물렀지 뭐야.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왼쪽 싸다구를 화. 이 친구야, 자네가 잘못했구만 뭐. 그런데 오른쪽은 왜 그래? 그리고 다시 가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다가가서 원래대로 치마를 다시 똥꼬에 끼워 주려다가 조금 주물렀더만 반대쪽 싸다구를 그냥 화. 에라이, 이 미련한 친구야, 자네가 왜 여자가 없는지 알겠구만. 들어보니 맞을 만한 짓을 했구먼 그려. 하니 상칠이가 말하길 그래도 넣어줄 땐 손 말고 다른 걸 이용해서 넣어주었다네. 옛날 어느 고을에 물레방앗간집 주인인 김서방이 모처럼 산 너머 마을에 밀가루를 배달하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산 너머 그 마을 술집에는 얼굴 반반한 계집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들떠 있었다. 계집들이 얼마나 반반한지 배달 마친 후 꼭 한번 둘러봐야 되겠구나.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걸 눈치채고는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어 김서방의 물건에 밀가루를 칠한 다음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다. 당신이 집에 돌아오면 검사할 테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행여 함부로 털어내지 마세요. 만약 이 가루가 씻겨져 나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 아예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내의 엄명에 김서방은 알았다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했다. 알겠소. 내 꼭 명심하리다. 제기랄 밀가루야 어딘들 없을라고. 김서방은 콧방귀를 뀌며 집을 나섰다. 김서방은 부지런히 배달을 마치고 돈을 받자마자 그 길로 마을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재미를 봤다. 그때 같이 따라온 박서방이 물었다. 자네가 주색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괜찮겠는가? 무서운 마누라에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런 무식한 여편네 하나 속이는 건 일도 아니지. 김서방은 흐뭇한 만족감과 함께 시치미를 뚝 떼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서방한테서 술 냄새가 풀풀 나자 아내는 지체 없이 남편의 바지를 내리고 물건을 검사했다. 자, 어디 한번 자세히 살펴보구려. 김서방은 밀가루를 새로 발랐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물건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내가 본디 술을 좋아해 술은 조금 마셨지만 몸가짐은 단정히 했구려. 그 말에 아내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물건에 묻은 밀가루를 손에 찍어 맛을 보더니 고래고래 소리쳤다. 야, 이 능청스런 사기꾼아. 밀가루 맛이 다르단 말이야. 난 가루에 소금을 섞었는데 이건 아무런 맛도 없잖아. 깜짝 놀란 남편은 서둘러 둘러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내가 술 좀 깨서 오려고 꿀물을 타서 마셨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짠맛이 사라진 것 같소. 이에 아내가 말하길. 좋소. 그렇다면 내 얼른 꿀물을 한 잔 타올 테니 한 잔 마시구려. 어디 단맛이 나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소. 옛날 어느 시골에 사는 한 노파가 귀엽게 기른 외동딸을 혼인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첫날 밤, 노파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신랑 신부가 잠자는 방문 앞에 서서 얘기를 엿들으며 방 안의 거동을 살피게 되었다. 얘가 첫날 밤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앤데 걱정이 되는구나. 여보 마누라, 밤에 보니 참 곱네 고아. 자 어서 이리 가까이 오시오. 걱정과 달리 딸은 신랑의 조종에 잘 따르며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었다. 역시 내 딸이야.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황홀하고 신비한 감동에 젖어 가벼운 신음소리도 내며 신랑의 박자에 호응했다. 한참 그러다 딸이 신랑의 귀에 대고 말하길. 서방님, 너무 좋아요. 이런 기분이라면 곧바로 쉬지 않고 강남땅까지도 단숨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보, 강남이 얼마나 먼데 강남까지 쉬지 않고 가려면 배가 고파 어쩌려고. 한 번에 그 먼 강남까지 가려면 배가 많이 고플걸. 딸은 신음소리를 멈추고는 이렇게 말했다. 서방님, 배고픈 것은 아무 걱정 없어요. 아주 좋은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대체 무엇이오? 우리 어머니에게 광주리에 밥을 담아 머리에 이고 뒤따라오시라고 하면 되거든요. 아니, 저런 썩을 년을 봤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 노파가 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밥을 2그릇이나 먹는 것이었다. 이를 본 딸이 놀라 이상히 여겨. 엄마, 왜 갑자기 밥을 2그릇이나 먹어? 평소에 한 그릇도 다 못 먹으면서 배탈 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자 노파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길. 얘야, 내가 신랑하고 누워서 쉬지 않고 강남까지 갈 때 말이다. 밥을 광주리에 이고 뒤따라가려면 힘이 붙여 어찌 견디겠니? 그래서 미리 밥을 2그릇씩 먹어두는 거란다. 그 말에 놀란 딸이. 그런데 엄마가 밥을 다 먹어버리면 우리는 뭐 먹어? 우리 먹을 게 없잖아.
옛날 어느 고을에 길을 가던 나그네가 날은 저물고 비가 내려 어느 외딴 오두막집에서 하룻밤 묵기를 청하였다.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집에는 혼자 된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시누이 셋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방이 하나뿐이어서 하는 수 없이 나그네를 부엌바닥에 재워주었다. 아이고, 부엌이 왜 이리 춥냐? 이러다 감기 걸리겠네. 나그네는 재워주는 것이 고맙긴 하였으나 춥기도 하고 불편해서 차츰 생각이 달라졌다. 이에 나그네는 꾀를 내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콜록 콜록. 아이고, 머리야 다리야. 너무 춥다 추워. 그러자 시누이가 어머니, 저 나그네가 딱하니 방에 들어오게 해서 윗목에서 재우도록 하지요. 하고 청하여 하는 수 없이 나그네를 방으로 들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그네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니 집신을 가지고 들어와 입에 물고는 윗목에 눕는 것이었다. 아니, 집시는 왜 물고 눕는 것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연유를 묻자 나그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잠꼬대가 심해서 다들 잠을 못 주무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한 후 나그네는 금세 코를 골며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러자 궁금해진 며느리가 나그네의 입에서 살그머니 집신을 빼어낸 후 재빨리 내려와 자는 척하니 순간 나그네가 갑자기 에휴, 참. 저 여자 좀 데리고 잤으면 좋겠구나. 아이고, 한번 데리고 잤으면 좋겠구나. 하고 반복해 잠꼬대를 하며 여인들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그 말을 받아 자는 척하며 아이고, 데리고 자고 싶으면 데리고 자면 되지. 안 될 건 뭐 있겠소? 라고 화답하니 나그네가 잠꼬대를 하는 척 아래쪽으로 굴러와 며느리와 즐거운 행사를 치른 후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아랫목에 누워있던 시누이가 분한 생각이 들어 허참, 이왕에 할 거면 새것하고 하지 헝것하고 할 건 뭐야? 이런 제기랄, 나 같으면 새것하고 하겠네. 하니 나그네가 다시 옆으로 굴러와 시누이와 즐거운 행사를 한 번 더 치른 후 돌아가려 하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허참, 이왕에 할 거면 다 할 것이지. 나 같으면 제일 비싼 골동품하고 하겠네. 이런 제기랄. 옛날 어느 고을에 신임 사또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할 일을 이방이 일러주었다. 사또, 먼저 해야 할 일은 효부 효자 표창이옵니다. 전임 사또가 이미 다 뽑아놓은 일이니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몇 마디씩 칭찬의 말을 하고 준비한 상품을 주시면 되는 일이옵니다. 이에 이방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명단에 적힌 대로 호명하였다. 효자상 까마골 이팔복은 앞으로 나오너라. 이방이 목을 뽑아 길게 소리치자 수더분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이에 이방이 효자의 효행을 사또에게 설명했다. 이번에 효자상을 받을 까마골 이팔복은 아침 저녁으로 나락을 손수찌어 기지를 해 언제나 햅쌀밥같이 차진 밥을 그 아버지 밥상에 올리는 효자이옵니다. 이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듣던 대로 내가 이 고을에서 가장 효심이 지극한 진정 효자로구나. 사또의 칭찬에 팔보기가 머쓱한 듯 말했다. 효심이 지극하다니 당치 않으십니다. 저는 그저 자식으로서 제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저 돌아가신 어머님을 대신해서 몇 끼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고 빨래해드리고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돌봐드렸을 뿐입니다. 사또가 칭찬을 하고 상품으로 나락 한 섬을 내렸다. 그래,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는고? 65이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연세는 어떠했는고? 네, 42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날 이때까지 호라비로 계셨느냐? 네, 그러하옵니다. 대답을 들은 사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아니,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을 봤나? 여봐라, 내린 상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놈을 형틀에 묶어 볼기는 매우 치렸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사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나이 40에 홀로 된 아버지에게 차만 과부라도 하나 보쌈에 들이지는 못할 망정 이날 이때껏 호라비로 늙히다니 내 놈이 그러고도 효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에 팔보기가 억울한 듯 말했다. 아이고 사또 우리 아버지는 나이 30대 나무하다가 도끼질을 잘못해 고자가 되었는걸요. 어느 날 하늘나라의 선녀가 지상에 있는 선녀탕으로 내려와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 개운해. 목욕을 다 마친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날개옷을 찾으니 옷이 없었다. 옷이 없어진 사실을 안 선녀는 몹시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니, 내 날개 옷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펑하며 산신령이 나타났다. 옷도 옷이었지만 불쑥 나타난 산신령 때문에 놀란 선녀는 얼른 두 손으로 자신의 위쪽을 가렸다. 산신령이 선녀에게 말했다.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냐? 잃어버린 저의 날개 옷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럼 잠시만 기다리고 있거라.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이 말했다. 자, 여기 이 금 날개 옷이 내 옷이 맞느냐? 그 날개 옷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잠시만 더 기다리고 있거라.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이 말했다. 그럼 이 은 날개 옷이 내 옷이 맞느냐? 아닙니다. 제 옷은 그냥 평범한 보통 날개 옷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정직한 선녀인지고. 그런데 선녀야, 아까부터 말인데 아래쪽이 전부 다 보이느니라. 그 말에 깜짝 놀란 선녀가 급히 두 손을 내려 아랫도리를 가렸다. 그러자 산신령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가리긴 뭘 또 가리느냐? 이제 볼 거 다 봤으니 보답으로 날개 옷 전부 다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여라.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덕팔이라는 혹부리 총각이 있었다.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간 덕팔이는 날이 어두워져 집에 가려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덕팔이는 어느 허름한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피했다. 아이고, 갑자기 무슨 비가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구나. 심심해진 덕팔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 태백이 놀던 달아. 그런데 잠시 후 도깨비가 덕팔이 앞에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 내 들어보니 노래를 잘하던데 노래의 비결이 무엇이냐? 얼마 후면 팔도 귀신 노래 자랑이 있거든. 내가 거기 한번 나가보려는데. 그 말에 덕팔이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그 주머니를 나에게 넘기거라. 그렇다면 내가 금은보화를 주겠다. 정말이십니까? 도깨비는 그렇게 혹주머니와 돈주머니를 교환하였다. 그렇게 덕팔이는 혹도 떼고 큰 부자가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은 며칠 후 그 허름한 집으로 달려가 노래를 불렀다. 얼씨구 절씨구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러자 잠시 후 들었던 것처럼 도깨비가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이 무엇이냐? 네, 그건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주머니 때문입니다. 아니, 뭐라고? 내 이놈, 어디서 거짓말이냐? 내 며칠 전 너처럼 혹 달린 놈에게 쏘가 큰 돈 주고 노래 주머니를 샀는데 귀신 노래 자랑에서 예선 탈락했다, 이놈아. 그런데 어디서 거짓부렁이냐?
아이고 도깨비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날 속이려 하다니 내 도저히 내 놈을 용서할 수가 없구나. 전부 놈에게서 쏘가 받은 혹을 내 놈에게 달아줄 테니 양물에 혹 2개를 달고 살 거라 이놈아. 아이고 도깨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장가도 못 간 총각인데 혹이 2개면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의 애원에 도깨비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그래 좋다. 니놈이 직접 속인 것도 아니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어허 이놈, 용서해주면 내부는 어떻게 풀란 말이냐?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대신 내 놈이 원하는 곳에다 이 혹을 붙여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은 아랫도리에 무엇인가 하나가 더 달리게 되었고 주변의 여자들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한 선비가 2 친구와 만나 더불어 있다가 말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고상한 버릇이 있기 마련이니 우리 각자 버릇을 말해보기로 하세. 먼저 한 친구가 말했다. 나는 봄이 되어 따뜻해지면 젊은 몰입꾼 몇 명과 더불어 사냥을 하지. 팔뚝에 보라매를 올려놓고 나아가 산마루에 서서 방울을 찬 개들을 놓아 채색빛 깃털의 아름다운 꽁을 찾아 수풀에서 날아오르게 하지. 그러면 금빛 눈동자와 칼 같은 깃을 가진 매가 번개처럼 날아 비단결 같은 꽁의 목을 잡아채어 날아올 때 꽁을 수습하고 다시 팔뚝에 올려놓지. 이것이 나의 버릇일세. 이 말을 들은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는 천금을 쏟아 한 마리의 준말을 마련했네. 그 말은 용과 같은 몸과 봉황의 가슴에 안개 바람 같은 갈기를 휘날리며 귀는 마치 깎아놓은 대쪽 같고 눈은 샛별 같지. 거기에 옥 안장으로 단장한 뒤에 손에는 산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 번화한 거리를 치달리지. 이것이 바로 나의 버릇일세. 2 친구의 말을 들은 선비가 이윽고 말했다. 나에게도 한 가지 버릇이 있는데 자네들이 가진 버릇과는 조금 다르다네. 이에 친구가 물었다. 그래, 그게 무슨 버릇인가? 나에게는 어리석은 종이 하나 있는데 그의 아내가 무척 아름답다네. 진실로 진흙탕에서 피어난 연꽃 같고 두엄자리에서 피어난 흰꽃 같지. 그녀를 대하면 마음이 미혹해지고 그녀를 생각하면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라네. 밤이 깊어 사람의 자취가 조용해진 곳에서 남몰래 그녀와 더불어 즐기니 그 즐거움이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네. 이것이 바로 나의 버릇일세. 이때 선비의 종이 이 말을 몰래 엿듣고는 급작스럽게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선비님, 그거 참 신기합니다요. 안방마님도 똑같은 버릇이 있거든요.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80이 된 노인이 젊은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그 첩이 말하였다. 대감마님, 이렇게 일을 한 후에 만일 잉태하면 사슴을 낳겠어요. 아니, 어째서 사슴을 낳는단 말인가? 사슴 가죽으로 밤일을 하시니 사슴을 낳지 않고 무엇을 낳겠어요? 사슴 가죽이란 부드러워 시들은 노인의 연장을 빗대어 이른 말이었다. 이튿날 노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들다가 그 일을 말하였다. 이보게들, 나는 간밤에 첩에게 큰 욕을 당했다네. 첩과 더불어 그 일을 하는데 첩이 내 연장을 보고 사슴 가죽처럼 축 늘어져 힘이 없다고 말하니 그게 어찌 큰 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이보게, 내가 당한 욕은 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라네. 내가 일전에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첩이 말하기를 지금 선친의 산소 곁을 헤매시옵니까? 하기에 내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첩이 이르기를 다 죽은 시체를 이끌고 입장하려 하시니 선영의 곁이 아니면 무슨 연고로 그리 어렵게 입장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하니 이건 귀로는 들을지언정 어떻게 차마 입으로 옮겨 말할 수 있겠는가? 이어 다음 친구가 말했다. 나는 차라리 욕이라도 듣고 싶다네.
나도 일전에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첩이 말하기를 대감마님, 지금 살아계시옵니까? 내가 살아있지 하며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첩이 이르기를 대감마님, 연장이 보일 듯 말 듯하며 손에 잡히지를 않으니 유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노인들은 한탄하며 서로 위로하였다고 한다.